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의 공부와 세상 이야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5년 4월 27일 일요일 밤 9시 25분입니다. 저는 아까 오전에 과 오후에 미디어북을 그 미디어북 총균세 두 편을 했고 야구를 좀 보다가 아이고 우리 정규현이가 알았어 가만있어 일로 와. 아야, 어이, 아빠하고 책 읽자. 총교세 두 편을 읽고 야구를 보면서 필사를 좀 하고 싶었는데 굉장히 이게 갑자기 피곤하고 졸립더라고요. 그래서 낮잠을 한 3시간인가 푹 잤습니다. 푹 자고 나른해져서 푹 자고 나면 멍해지잖아요. 책을 읽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영화 스포트라이트, 보스턴에서 있는 한 신문사에서 그 천주교 신부들의 아동 성추행 사건을 들춰낸 그런 이야기를 영화로 연출했는데요. 좋은 영화였습니다. 예, 볼만했고 상도 받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 재밌게 보고 밥 먹고 내일 일이 좀 잡혀 있어요. 좀 내일 부지런히 움직여야 될 것 같아서 한 이틀 정도는 내일부터 이틀 정도는 일에 좀 집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여자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읽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읽고 잠자리 해야 될까 합니다. 예. 오늘은 121쪽 메들린의 손이라는 장입니다. 자, 미디어북 시작하겠습니다. 메들린 제이는 1980년에 뉴욕시 인근에 있는 성 베네딕트 병원에 입원했다. 나이는 60세였고 뇌성마비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 아이고, 태어날 때부터 60세까지 앞을 보지 못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상상도 못하겠네요. 그녀는 평생 집에서 가족들의 시중을 받으며 살아왔다. 그녀는 뇌성마비 말고도 경직과 무정의 운동증을 앓고 있었다. 이는 두 손을 생각대로 움직일 수 없는 질환이다. 게다가 두 눈의 기능이 발육정지되는 가슴 아픈 신체 조건 속에서 살아왔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그녀가 정상인에 비해 좀 뒤떨어지려니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만나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정반대였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말했고 막힘이 없었다. 말을 할 때는 몸의 경련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녀는 보기 드문 지성과 언어 능력을 갖춘 활발한 여성이었다. 놀랍네요. 공부를 그러면 오디오를 통해서 청각을 통해서 공부들을 많이 했겠죠. 독서량이 대단하군요. 젊지 않은 자유자재로 읽으시나 보죠.
아니에요. 전 혼자서는 책을 읽을 수 없어요. 녹음해둔 글을 듣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책을 읽어주는 걸 듣지요. 점자는 읽지 못해요. 한 줄도 읽을 수 없습니다. 손을 사용해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이 두 손은 전혀 쓸모가 없답니다. 와, 갑자기 이렇게 제가 이 오디오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혹시라도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막 설레입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제 방송이 좀 재밌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래 소리도 좀 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리도 좀 더 맑게 정확히 들릴 수 있도록 발음도 잘해야 되겠네요. 예. 아이고. 그녀는 한탄하면서 두 손을 들어 올렸다. 하느님에게 버림받은 진흙덩이에 불과하지요. 내 몸의 일부라는 느낌도 들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너무 놀랐다. 일반적으로 뇌성마비에 걸린 사람도 손을 놀리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편이다. 다소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약간 경련을 일으키거나 힘이 약해지거나 변형되는 일이 있기는 해도 일반적으로 말해서 상당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리는 다르다. 어린 아이 병, 즉 뇌성마비에 걸린 사람의 다리는 완전히 마비된다. 이 소아마비라 그러죠. 소아마비. 이거는 어릴 때 우리 갓난아기 때 예방 주사를 맞죠. 메들린의 손을 조사해보니 약간의 경련과 무정의 운동증이 보였다. 그러나 감각 능력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다. 손을 가볍게 만지기만 해도 알아차렸다. 통증과 온도도 알았고 다른 사람이 그녀의 손가락을 쥐고 움직여도 금방 알아차렸다. 기본적인 감각은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지각 능력에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다. 무엇을 쥐어주어도 인지하지 못했다. 나는 갖가지 물건을 그녀의 손 위에 올려놓아 보았다. 내 손도 올려놓아 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알려고 하는 움직임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원래 손이란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면 반드시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나 그녀의 경우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그녀의 두 손은 정말로 무기력했고 진흙덩어리에 불과했다. 나는 참 별난 일도 다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감각 기능 면에서는 크게 결함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녀의 손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태어나면서부터 쭉 보호받고 시중받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손이 탐색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걸까? 보통 인간의 손은 생후 몇 개월이 지나면 탐색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 항상 다른 사람이 그녀를 안거나 업어서 나르고 모든 것을 대신해 주었기 때문에 그녀의 손이 정상적인 발달을 하지 못한 것일까? 이것은 지나친 생각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떠오르지 않았다. 만약 그렇다면 이미 60세인 그녀가 보통 사람들이 생후 몇 주일 사이에 혹은 몇 달 사이에 몸에 익히는 능력을 지금부터 획득할 수 있을까?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을까? 이런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을까? 이런 환자의 치료를 시도한 적이 있을까? 나로서는 알 길이 없었다. 그러나 그것과 가까운 예가 문득 떠올랐다. 바로 레온체프와 자포로제츠가 쓴 손기능의 재활에 나오는 사례였다. 그러나 그 사례는 메들린의 경우와 원인이 달랐다.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뒤 손의 감각에 이상이 생겨서 자신의 손이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된 병사가 200명이나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들은 손의 신경이나 감각이 전혀 손상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손이 다른 사람의 손 같고 생명이 전혀 깃들지 않은 것 같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그저 거기에 달려있을 뿐이라고 느꼈다고 한다. 레온체프와 자포로제츠에 따르면 이것은 아마 지각을 담당해서 손을 솜닿게 움직여주는 지각계 조직이 손상을 입고 수술 뒤에 손을 몇 주일이나 몇 달 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장애를 일으켰기 때문일 것이라고 한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생명이 전혀 깃들지 않은 것 같고 다른 사람의 손 같다는 점에서는 메들린도 현상적으로 그들의 사례와 같다. 그러나 그녀의 경우는 기간이 훨씬 길다는 점이 다르다. 즉 태어난 이후 지금까지 쭉 그래왔던 것이다. 따라서 그녀에게는 손의 기능을 되찾는 치료가 아니라 원래의 기능을 처음부터 찾아내고 습득하도록 하는 치료가 필요했다. 다시 말해서 장애를 일으킨 지각계 조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된 적이 없는 회로 조직을 새롭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했다. 과연 이런 치료가 가능할까? 레온체프와 자포로제츠가 그들의 책에서 사례로 든 병사들은 부상을 입기 전에는 정상적인 손을 지니고 있었다. 심한 상처를 입는 바람에 부서졌거나 상실된 것을 되살리면 되었던 그들과 메들린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녀는 손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살릴 것이 없었다. 원래 그녀에게는 손이나 팔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식사를 한 적도 없었고 혼자서 변기를 사용한 적도 없었으며 심지어 그녀 쪽에서 손을 내민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항상 다른 사람이 그녀를 도와주었고 그녀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했던 것이다. 그녀는 60년 동안 처음부터 두 손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다. 아이고, 눈도 안 보이고 손도 못 쓰고 살았으면 참. 이상이 60년을요? 그것도 제가 50이니까 앞으로도 10년을 더. 이상이 그 당시에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였다. 메들린의 손에는 기본적인 감각이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그 감각을 한 걸음 전진시켜서 지각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힘은 전혀 없었다. 지각이 형성되면 자기 자신과 주변의 세계를 연결하는 실마리가 생기겠지만 거기까지는 무리였다. 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렇구나, 좋아, 알았으니 한번 해보자, 행동으로 옮겨보자 하고 행동에 나서는 능력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레온체프와 자포로제츠가 병사들에게 했듯이 메들린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했다. 그렇게 하면 결여되었던 인격 통합이 가능해질 수도 있는 일이었다. 로이 캠벨이 말했듯이 인격 통합은 행동 속에 있기 때문이다. 메들린은 우리의 방침을 듣고 아주 기뻐하며 적극적인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느끼며 별로 기대하지 않는 눈치였다. 그녀는 말했다. 진흙덩어리와도 같은 이 손이 과연 무엇을 해낼 수 있을까요? 행동이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괴테는 말했다. 윤리적이거나 실존적인 딜레마에 빠졌을 때는 이 말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동작과 지각이 딜레마의 근원을 이룰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뜻하지 않은 성과를 얻을 수는 있는 것이다. 단 하나라도 좋으니 무언가 돌파구를 얻기만 한다면 가로 열고 단 하나의 동작이라도 좋고 지각이라도 좋고 충동이라도 좋고 최초의 한마디라도 좋다. 헬렌 켈러가 물이라는 단 한마디가 헬렌 켈러에게 물이라는 단 한마디가 그런 역할을 했듯이 말이다. 무였던 세계가 전부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님에게 교육 치료를 받으면서 헬렌 켈러가 장님의 청각 벙어리였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물을 만지게 하면서 촉각으로 워터라는 단어를 손바닥에 써줬다고 하죠. 그래서 만지면서 이게 워터구나 하는 그 깨닫는 순간
그 순간이 가장 극적이었다고 하죠. 헬렌 켈러에게. 그래서 물장구를 치면서 막 알았다고 좋아했다는 에피소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충동이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행동도 아니고 반사 운동도 아닌 오직 충동이다. 충동이야말로 행동이나 반사 운동보다 그 존재가 훨씬 명백하며 또한 좀 더 신비적이다. 우리는 메들린을 향해서 이것을 하세요 하고 말할 수 없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충동에 기대를 거는 것뿐이었다. 충동에 희망을 걸고 충동이 일어나길 바라고 충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이었다. 나는 갓나라기가 엄마의 젖가슴을 향해 혼자서도 손을 뻗친다는 사실에 착안했다. 그래서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메들린에게 식사를 갖다 줄 때는 옆에다 두세요. 손을 뻗치면 닿을 수 있는 위치예요. 무심코 그런 위치에 놓는 듯한 표정을 짓고서 말입니다. 그녀를 굶겨 죽이거나 약 올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쪽에서 항상 먹여주지만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평생을 앞이 안 보이고 손을 못 쓰는 사람이니 음식이 왔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근데 옆에 두고 간다 하면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 어느 날 마침내 사건이 일어났다. 그때까지 없었던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메들린은 배가 고파서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자 마침내 다른 사람이 먹여주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한쪽 발을 뻗고 손을 더듬어 작은 도너츠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것을 뭉쳐쥐고는 입으로 가져간 것이다. 그녀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손을 사용한 순간이었다. 60평생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직접 뭔가를 해낸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운동성을 갖춘 개체로 탄생했다. 가로 열고 이것은 셔링턴이 만든 개념으로 행동하는 인간을 뜻한다. 가로 닫고 그 순간 그녀는 손에 지각이 있음을 처음으로 보여주었고 비로소 지각을 지닌 개체로 탄생한 것이다. 그녀가 처음으로 지각한 것, 다시 말해 첫 번째로 인식한 대상은 도너츠였다. 헬렌 켈러의 경우 말을 매개로 한 최초의 인식이 물이었듯이 이러한 최초의 사건이 벌어진 뒤 상황은 놀라운 속도로 진전되었다. 손을 뻗어 도너츠를 잡고 난 뒤 그녀의 내면에서는 새로운 갈망이 싹 텄다. 그녀는 이제 전 세계를 향해 손을 뻗어 쓰다듬고 움켜쥐기 시작했다. 역시 처음에는 먹는 것에 관심을 보였다. 먼저 여러 가지 먹을 것에 이어서 그릇, 먹기 위한 도구 등을 만지고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식에 도달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억측과 출향의 길을 애돌아가야 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고 손 또한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지극히 기본적인 것의 이미지조차 거의 그리지 못했으니 말이다. 반면에 헬렌 켈러는 손을 사용해서 구체적인 것을 만질 수 있었다. 그래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이나마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다. 다행히 메들린은 보기 드문 지성과 풍부한 독서량이 있었기 때문에 말로 전달되는 이미지는 많이 지니고 있었다. 이는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는 갓난아기 정도의 손놀림에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도너츠 한가운데 구멍이 뚫린 빵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리고 포크는 끝에 뾰족한 것이 여러 개 달린 길쭉하고 납작한 도구라는 인식도 생겼다. 이러한 분석적 인식은 이윽고 직감적 파악으로 발전하며 결국 어떤 사물이 그것이라는 것을 순식간에 알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얼굴 생김새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 다음에 만났을 때 전에 보았던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리고 이런 류의 인식은 분석적인 것이 아니라 종합적, 직접적인 인식이다. 그것이 가능해지자 그녀는 크게 기뻐했다. 그녀는 세계가 얼마나 매력과 신비와 아름다움에 가득 찬 곳인가, 그리고 지금 자신이 그 세계를 차례차례 밟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흘러넘치는 지극히 평범한 사물조차도 그녀에게는 기쁨이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스스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점토를 달라고 하더니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에 만든 것은 구두 주걱이었다. 일종의 독특한 힘과 재치가 엿보이는 작품이었다. 물 흐르는 듯하면서도 심차게 보였으며 짝달막한 곡선이 붙어 있어서 젊은 시절의 헨리 모어를 연상시키는 구석이 있었다. 처음으로 인식이 가능해진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그녀의 관심과 이해의 대상은 사물에서 인간으로 옮겨갔다. 사물이 가져다주는 흥미와 사물이 지닌 표정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다. 천진난만하고 솔직한 희극적 정신으로 사물을 접하면 그 모습이 바뀌기도 하지만 결국 한계에 다다르기에 마련이다. 이제 매들리는 인간의 얼굴과 몸을 탐사하지 않고는 못 베기게 되었다. 꼼짝 않고 있는 것이든 움직이고 있는 것이든 상관없었다. 매들린에게 만진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근사한 경험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손은 움직임이나 생기가 없었지만 이제는 신기할 만큼 넘치는 활력과 감수성을 지니기에 이르렀다. 어루만지는 것만으로도 대상을 깊이 있게 파악했다. 그녀의 손 능력은 정말 놀라웠다.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기조차 했다. 그녀의 손길을 느껴본 사람들은 누구나 마치 명상에 잠기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미적 감각이 뛰어난 타고난 예술가, 가로 열고 갓 태어난 예술가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지만 가로 닫고 예술가가 어루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단지 눈이 보이지 않는 여자의 더듬거리는 손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장님 예술가의 손, 이 세상의 감각적, 정신적인 진실에 깊이 몰입한 창조적인 혼을 소유한 사람의 손길이었다. 이러한 탐사를 거듭한 매들리는 당연히 다음 단계로 외부 현실의 표현 및 재현을 갈망했다. 그녀는 점토로 사람의 머리와 몸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1년도 안 되어 성 베네딕트 병원의 장님 조각가로서 그 지역 일대에 명성을 알리게 되었다. 그녀가 빚는 조각은 실제 인간의 반 혹은 4분의 3 정도의 크기이다. 얼굴의 이목구비는 단순하면서도 아주 그럴듯했고 표정은 놀랄 만큼 풍부하면서도 힘이 넘쳐 흘렀다. 그녀의 놀라운 변신은 나에게도 그녀에게도 그리고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실로 감동적이고 놀라우며 기적적인 경험이었다. 기본적인 지각 능력은 보통 생후 몇 개월 만에 형성되는 것이다. 그것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했던 사람이 60세가 되어 처음으로 몸에 익혔다는 사실을 도대체 누가 상상할 수 있겠는가? 신체 장애자가 아무리 늦게 어떤 능력의 습득에 나선다 해도 그들에게 놀라운 가능성이 펼쳐진다는 것을 그녀의 사례가 웅변적으로 입증했다. 앞도 보지 못하고 마비 증상까지 있었던 여성, 세상과 단절된 채 무기력하게 일생을 과보 속에서 지낸 이 여성의 내면에 놀라운 예술적 천성의 씨앗이 숨어 있었고 그 씨앗이 60년 동안이나 동면 상태로 시들어 있다가 보기 드물 정도로 아름답게 활짝 꽃 피우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뒷이야기. 메들린의 사례가
결코 그녀 혼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곧 알게 되었다. 1년도 채 안 되어 나는 그녀와 비슷한 또 한 명의 환자를 만났다. 그 환자의 이름은 사이먼 K였고 뇌성마비를 앓아서 시력이 완전히 손상된 상태였다. 그의 손에는 보통 사람과 다름없는 힘과 감각이 있었지만 사이먼은 그때까지 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손을 움직이고 무엇인가를 만지는 등 손을 사용한 탐사를 통해 인식하는 능력은 대단히 뒤떨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메들린을 치료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이먼의 인식 불능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래서 메들린을 치료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하기로 했다. 그 결과 메들린 못지않은 좋은 결과를 얻었다. 채 1년도 안 되어 그는 손을 자유자재로 움직였다. 그는 특히 간단한 목공일을 좋아했는데 합판이나 나무 조각을 솜씨있게 세공했다. 그래서 매우 단순한 형태이기는 해도 장난감을 만드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조형을 만들겠다는 의지나 재현 행위를 향한 욕구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메들린과 같은 예술가는 아니었다. 그러나 두 손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에서 50년을 살다가 마침내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 것만은 분명했다. 그의 변신은 메들린 이상으로 감동적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의욕적이고 천부적인 자질이 풍부했던 메들린과 달리 발달이 아주 느리고 지능이 뒤떨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메들린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재능의 소유자였다. 헬렌 켈러처럼 100만 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한 예외적인 존재였다. 따라서 그녀와 같은 수준의 발전을 단순하고 지능이 떨어진 사이먼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 말한다면 사이먼도 메들린과 똑같은 것을 달성했다. 바로 손이 본래의 기능을 획득했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서 지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듯하다.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 문제에서 지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달라지죠. 메들린은 자기 의지였을지 아마도 좋은 부모님이 계셨을 듯한데 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학구열이 있어서 공부를 함으로써 지성으로 자신의 잠재적 힘을 키워나갔던 거죠. 그에 비하면 사이먼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고요. 두 사람의 갭 차이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큽니다. 시간도 짧지 않잖아요. 50년, 60년인데 그 메들린에게 쌓였던 지성의 폭발력이 진짜 어마어마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메들린과 사이먼의 경우처럼 발육기부터 인식불능증에 빠지는 것은 아주 드문 사례이다. 그러나 후천적인 인식불능증은 흔히 있으며 이 경우에도 역시 기본적인 치료법은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때때로 나는 당뇨병이 원인으로 작용해서 소위 글로브 앤드 스타킹형 신경장애 가로 열고 신경 손상이 장갑과 스타킹 착용 부위로 심하게 퍼져나가는 증상을 보이는 병 가로 닫고를 일으킨 환자를 접한다. 그런데 신경장애가 심해지면 손끝과 발끝이 마비된 것조차 모르게 된다. 이 지경에 이르면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 비시체감까지 갖게 된다. 때로는 손과 다리가 완전히 없어지고 몸통만 남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어떤 환자의 표현을 빌리면 오뚜기처럼 된 느낌을 받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팔과 다리 끝이 성퉁 잘려나가 나무 그루터기처럼 되고 그 끝에는 회반죽이나 석고로 만든 덩어리가 달라붙어 있는 느낌을 받는 환자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공통되는 특징은 존재가 사라진 듯한 감정이 돌발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 시체의 존재가 인식되는 것 역시 순간적으로 불쑥 일어난다. 마치 어떤 임계 영역 가로 열고 기능적인 그리고 존재론적인 가로 닫고 이
존재하기라도 하는 것 같다. 이러한 환자에게 손과 발을 사용하도록 할 때는 대단히 위험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주관적인 현실과 인생으로 갑자기 돌아가 버리는 재현실화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생리학적 능력이 충분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만일 신경장애가 전체에 미치고 있고 신경의 말단부가 완전히 죽어있는 경우라면 이런 재현실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신경장애가 심하기는 하지만 몸 전체에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 환자의 경우 환부를 약간 사용해 보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것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 오뚜기처럼 머물러 있는가 상당한 수준까지 기능이 회복되는가가 결정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사용하면 완전하지 못한 신경기능이 피로해져서 다시 갑자기 비시체감으로 돌아가 버린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서술한 주관적인 감정은 실제로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과 정확하게 대응한다는 사실을 덧붙이고 싶다. 손이나 다리 근육의 부위 중에는 정기적인 침묵을 보이는 곳도 있다는 것이다. 즉 감각적인 면에서 볼 때 몸감각 겉질에 전혀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손이나 발을 사용함으로써 그곳의 감각을 되찾게 되면 그 즉시 생리적인 상태는 완전하게 반전된다. 이처럼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존재하지 않는 듯한 느낌에 대해서는 몸이 없는 크리스티너를 참조하기 바란다. 몸이 없는 크리스티너도 있었죠. 뭐였더라? 잠깐만요. 크리스티너는 고유감각. 고유감각이라는 것이 있었죠. 고유감각을 상실한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다 읽었고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밥을 좀 많이 먹었더니 배가 잘 안 꺼지네요. 배를 꺼트리고 오늘 잠자는 바람에 정견이랑 산책을 못 가서 정견이가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아이고 미안하기도 하고 참 그렇네요.
10시 3분인데요. 저는 한 편만 더 읽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러 가겠습니다. 이번 편은 좀 짧아요. 한 5페이지, 6페이지. 페이지 수는 한 1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장입니다. 자, 환각. 제목은 환각. 신경학자가 말하는 환각이란 우리 신체의 일부분, 보통 팔다리 가운데 하나를 잃었는데도 그 뒤 몇 달이나 몇 년 동안 그것이 끊임없이 느껴지는 혹은 기억나는 현상을 말한다. 환각은 고대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이것을 상세하게 연구하고 서술한 사람은 미국의 위대한 신경학자 사일러스 위어 미첼이다. 그는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와 전후에 걸쳐 환각을 연구했다. 미첼에 따르면 환각은 여러 종류가 있다. 예를 들면 유령처럼 개의적고 전혀 현실감이 없는 것. 그는 이것을 감각적 고스트라고 불렀다. 지극히 생생하고 위험할 정도로 현실을 그대로 빼닮은 것.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것. 전혀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 것. 사진처럼 정확해서 원래의 것의 복제나 모조품이라고 여겨지는 것. 기분 나쁠 정도로 축소되거나 형태가 왜곡된 것이다. 이 밖에도 소극적인 환각 또는 부재의 환각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다. 미첼은 이러한 신체 이미지의 장애 가로 열고 이 말은 50년 후에 헨리 헤드가 처음 사용했지만 가로 닫고 원인으로 두 가지를 지적했다. 하나는 중추성 요인에 의한 것, 다른 하나는 말초성 요인에 의한 것이다. 중추성 요인이란 감각 껍질, 특히 마루엽의 감각 껍질이 자극받거나 손상된 것을 가리킨다. 반면에 말초성 요인은 신경종, 신경손상, 신경차단, 신경자극 등이 일어나는 경우, 즉 척수신경의 불이나 척수감각로의 장애가 일어난 경우이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짧은 일화들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의 의료 화제란에 실렸던 글이다. 환각 손가락. 한 뱃사람이 우연한 사고로 오른쪽 둘째 손가락을 잃었다. 그는 그 후 4년 동안 손가락 환상에 시달렸다. 잘리는 순간에 그랬듯이 딱딱한 손가락이 항상 쭉 뻗은 채 들러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 것이다. 오른손을 얼굴 가까이에 갖다 댈 때면 언제나 그 손가락이 눈을 푹 쑤실까봐 걱정이 되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 데야 도리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당뇨병 신경병증에 걸려 손가락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꼈던 감각마저 잃고 말았다. 따라서 손가락의 환각 또한 사라졌다. 감각중 풍등이 좋은 예이지만 중추의 원인을 가진 질환이 환각을 치료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말초신경의 병리학적 장애가 똑같은 효과를 가져다 주는 일도 있을까? 말초신경의 병리학적 장애가 똑같은 효과를 가져다 준다. 환각 팔다리 증세의 소멸. 팔이나 다리를 절단한 환자 혹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의수나 의족을 사용할 때 환각 팔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다. 마이클 크레이머 박사는 이렇게 썼다. 절단 환자의 경우 환각이 대단히 중요하다. 다리가 의족일 경우 소위 신체 이미지, 즉 환각이 의족 부분과 정확하게 들어맞아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면 절대로 만족스럽게 걸을 수 없다. 이 의족이나 의수를 만들 때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군요. 제가 틀니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 틀니가 이물감이 참
힘들더라고요. 예. 요즘엔 좀 아프기도 하는데 그냥 감수하고 틀니를 계속 쓰고 있어요. 뭐 임플란트 할 돈도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먹는 게 고통이다 라는 거를 항상 잊지 않기 위해서 틀니를 쓴다고 쓴다고 저는 그냥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틀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위쪽인데 예,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틀딱입니다. 틀딱. 이런 이유로 환각이 사라지면 오히려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환각을 불러일으키거나 되살리는 것이 긴급한 과제가 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저는 이 없는 치아들에 대한 환각은 없는 것 같아요. 혀를 대고 깨물어도 뭐 두렵지가 않으니. 미첼이 서술한 바에 따르면 위팔의 신경얼기에 감흥전류자극요법을 시도한 결과 25년간 사라진 환각의 손이 돌연 부활했다고 한다. 피자도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예가 있다. 피자가 진료한 환자는 아침마다 환각을 일으켰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언제나 다리가 절단되고 남은 대퇴부를 몸으로 끌어당겨 세차게 때렸다. 마치 갓난아기의 엉덩이를 때리듯이 여러 차례 찰싹찰싹 때렸다. 대여섯 차례 때리면 이 말초성 자극에 의해서 환각의 다리가 갑자기 되살아나곤 했다. 환각이 일어나는 순간은 그야말로 정광석화와도 같이 짧았다. 그러면 그는 비로소 의족을 끼고 걸을 수 있었다. 의족을 한 사람들은 이 밖에도 갖가지 방법으로 환각을 일으키고 있을 게 틀림없다. 위치의 환각. 한 번은 찰스 D라는 환자를 치료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 그는 현기증이 심해서 비틀거리고 쓰러지는 일이 많다고 했다. 처음에는 속귀 장애가 아닐까 하고 막연하게 추측했다. 여러 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경험하는 것은 현기증이 아니라 사물의 위치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영이었다. 바닥이 갑자기 저 멀리 멀어지거나 코앞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흔들리면서 굼실굼실 움직이기도 하고 옆으로 기울기도 하고 점점점. 그 자신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바닥이 산더미 같은 파도를 맞은 배처럼 흔들린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다리가 휘청거리고 몸이 앞뒤로 흔들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 시선을 밑으로 깔아 바닥을 내려다보면 그제야 진정이 되었다. 발과 바닥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를 알기 위해서는 몸의 감각이 아니라 시각에 의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각조차도 감각에 압도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렇게 되면 발과 바닥이 모두 무시무시하게 흔들리는 듯 보였던 것이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한 결과 척수로의 급성 발증임이 밝혀졌다. 척수로의 병소가 후군에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고유 감각이 장애를 일으키면서 흔들리는 감각이 생긴 것이다. 척수로의 말기 증상이 전형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다. 대개는 다리가 자신의 것이라는 감각이 없어진다. 그러나 말기가 아니라 중기에 더구나 급성 발증이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척수로의 경우에 위치의 환각이나 환영이 일어난 사례는 별로 없었다. 이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겪었던 특이한 체험이 기억났다. 한쪽 다리에서도 서술한 내용이지만 여기에서 다시 인용하고자 한다.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며 발밑을 뚫어지게 응시해야 했다. 원인을 알게 된 것은 그때였다. 문제는 나의 다리였다. 다리라기보다는 하얀 분필로 그린 가느다란 원축골의 설명하기 어려운 물체가 다리 대신 달라붙어 있었던 것이다. 길이는 300m 정도였다. 그러나 다음 순간에는 2mm도 안 되게 보였다. 굵다는 생각이 들라치면
곧바로 가늘어졌다. 이쪽으로 기우는가 싶으면 다음 순간에는 저쪽으로 기울었다. 크기가 쉬지 않고 변했고 위치와 각도도 변했다. 불과 1초 사이에 4대 차례나 변한 것이다. 순식간에 전혀 다른 모양으로 획획 변했던 것이다. 환각, 살았는가 죽었는가. 머리가 아플 만큼 혼란스러운 환각도 자주 있다. 환각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병리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진짜인지 아닌지 점점점. 참고문헌을 뒤적여봐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환자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온갖 종류의 환각을 하나하나 분명하게 설명한다. 무릎 위 절단 수술을 받았지만 머리는 멀쩡한 한 환자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놈이 말입니다. 이 유령 같은 다리가 말입니다. 지독하게 아플 때가 있어요. 발끝이 위로 젖혀지기도 하고 쥐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은 특히 밤에 심해요. 의족을 떼어내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의족을 끼고 걸으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다리가 거기에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경우에는 도움이 되는 환각이라고 할 수 있죠. 종류가 다른 환각이에요. 그런 환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의족을 끼고 걸을 수가 있는 거지요. 이 환자의 경우, 아니 모든 환자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나쁜 환각, 다시 말해서 부정적 병적으로 작용하는 환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몰아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사용함으로써 도움이 되는 환각, 즉 본인의 다리에 대한 기억, 다리의 이미지를 생생하게 되살리고 건전하게 기능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뒷이야기. 환각 증상을 보이는 대부분의 환자는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환각통, 즉 환각에 의한 통증에 시달린다. 이런 통증은 때로 아주 기묘한 성질을 띠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일반적인 통증과 다름없다. 절단 이전에 그 부위에 있던 통증이 절단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거나 그 부위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거기에 실제로 생겼을 그런 통증이다. 이 책의 초판을 출판한 뒤 나는 많은 환자들로부터 이에 관한 흥미로운 편지를 받았다. 그 중에는 발을 절단한 후에 발톱이 살 속으로 파고드는 듯한 불쾌한 통증이 느껴진다는 환자도 있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발을 절단하기 전에 발톱을 잘 깎지 않았는데 발을 절단한 후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해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정반대의 통증도 있었다. 척추 디스크에 걸리자 환각이 일어나는 부분에 좌골 신경통이 생겼는데 디스크를 제거하고 척추 유합수를 받자 통증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결코 드물지 않으며 단순히 상상의 산물도 아니다. 신경 생리학의 관점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내 제자로서 지금은 척수신경 생리학자가 된 조너선 콜 박사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편지 형태로 나에게 보내왔다. 어떤 여성이 지금은 절단되고 없는 다리 부위에 환각에 의한 통증을 느꼈다. 리도카인을 써서 가시 인대를 마취하자 통증도 그대로 마취 상태로 빠져들었다. 이번에는 척수근에 전기 자극을 가했더니 환각의 다리 안에 따끔따끔하고 예리한 통증이 일어났다. 전에 느꼈던 것은 둔통이었는데 이번에 느낀 것은 종류가 다른 통증이었던 것이다. 또한 척수 상부에 자극을 가하자 환각에 의한 통증이 누그러졌다. 한편 콜 박사는 14년간 다발성 신경장애에 시달리던 한 환자에 대해 가로 열고 이 환자는 많은 점에서 몸이 없는 크리스티너에 나오는 크리스티너와 아주 비슷했다. 가로 닫고 전기 생리학의 입장에 서서 상세한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1986년 2월. 네. 편 읽었습니다. 오늘. 이 책은
짧게 에피소드가 돼서 빨리빨리 좀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솔직히 인간적으로 총균세는 너무 길어요. 독도책. 총균세는 진짜 지금 막판으로 갈수록 읽기 힘들어지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빨리 넘어가고 싶습니다. 넘기고 다음번에 저 제3의 침팬지를 읽을 텐데 좀 더 흥미롭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총균세 아직 그래도 180 정도 페이지 정도 남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횟수로는 한 5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예. 저는 오늘 이제 자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한 주가 내일 또 시작되죠. 월요일에 여러분들도 모두 새로운 한 주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